이제 한반도 정세는 미궁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고 나섰는데요.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으론 미세한 파열음도 감지됩니다. 황태순 평론가, 이종훈 평론가 두 분 모시고 정치권 대담 이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어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대처하자라고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북한 인권법이라든가 등등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황 의원님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지금 뭐 북한 인권법이나 테러 방지법 사실 여야 간에 사실은 마지막 한 구분응선까지는 가 있어요. 뭐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도 컨트롤 타워를 갖다 국정원에 두느냐 아니면은 국무총리실의 제3의 기관으로 두느냐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법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적 그 실태 보고서를 갖다가 법무부에서 관할하느냐 아니면 통일부에서 관할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야당에서 조금 불쾌한 내색을 갖다 피력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국가적 안보적 위기 사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흔한 얘기로 묻어서 가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법 하나하나. 사실 보면 뭐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는 사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먼저 발의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야당도 이 뭐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자칫하면 또 인권을 갖다가 또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뤄보자는 것인데, 마침 4차 북핵 위기 펑 터졌으니까 뭐 그 김에 와장창 묻어가자 이런 식의 여당이 좀 밀어붙이기식의 야당은 약간 불쾌한 내색을 갖다가 피력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야 모두 지금 총선을 의식한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조금 이런 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야당은 아주 신속하게 대북 사실은 그 결의안 같은 걸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은 우리 북풍하고 상관없습니다. 야당은 더 이상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와중에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안들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야당들이 야당 때문에 지금 법안 통과 안 돼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런 법까지 있습니다. 이런 법조차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사실은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이번에 뭐 양당 모두 사실은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은 정말로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오늘 아침에 사실 좀 깜짝 놀랄 만한 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도 좀 핵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해서 좀 파장이 되는데 잠깐 발언 내용 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갈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황 의원님, 사실 북한은 총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칼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총을 들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청와대와 어떤 조율이 이루어진 발언이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도 보면 이제 즉각적으로 보면 원유철 원내대표의 개인적 사견이다 하는 식으로 좀 진화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에 우리가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비핵화 의지를 갖다 피력했고, 또 마침 그해 보면 우리 국내에 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 다 철수시켰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감정적은 그래요. 우리가 돈이 없나, 기술이 없나, 능력이 없나, 뭐가 없나. 우리도 보면 저쪽에 만들 때 덕하니 같이 만들어서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싶은 것은 저나 원유철 의원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과연 NPT를 탈퇴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정몽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핵 자위권, 핵을 보유하자는 분이 정몽준 전 의원 같은 분인데, 보면 북한은 지금 보면 기관총을 사들고 신형 기관총으로 좀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돌멩이 들고 지금 맞서서야 되겠느냐. 국민 감정은 맞습니다만은 집권당의 주요한 고위 당직자가 저런 말씀을 하시면 파장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러한 목소리들은 예를 들어서 보면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조금 우리 보수성의 시민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저런 목소리를 많이 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결국 보면 현실적으로 핵 무장을 할 수 없다면은 미국과의 어떤 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핵 우산을 갖다가 완벽하게, 사실 핵 우산이라 그러지만 우산이라는 게 말이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비도 막아주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우산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만약 북한이 너무 세지면은 과연 미국이 그러면 핵 우산을 갖고 자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핵을 핵으로 공격해 주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교력을 통해서 어떤 미국의 우리도 능력은 있는데 좀 어떤 미국의 어떤 비확산 의지에 우리가 사실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국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핵 억지력 마치 보니까 오늘 국방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 이른바 그 전략적 자산들을 갖다 재배치하겠다 적본기라든가. 뭐 이런 네네.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핵을 억제해야지 그렇다고 저 뭐 기분 같아서 후닥닥 해갖고 핵무장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이신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개인 사견을 저렇게 마구 얘기를 했을까? 그분의 평상시 그 언행으로 볼 때 저건 아니다. 제가 보건대는 청와대하고 상당히 교감하에서 나온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좀 해준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는 그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맨날 북한한테 우리가 무기력하게 당하느냐? 우리도 한 방 매기자. 이제 이런 심정이 있는 거죠. 그걸 반영하면서 그와 동시에 사실은 약간의 그 정치 외교적인 노림수도 없잖아 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계속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돼 왔던 또 외교적으로 논란이 돼 왔던 문제가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체제에 우리가 네, 들어가느냐 사드. 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MD 체제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다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마당에 밖으로 내보냈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온다.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그 대신에 이제 북한 핵 위협이라든가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뭔가. 한국형 그 KAMD조차로도 막을 수 없는 그 부분은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청와대하고 상당히 교감하에서 나온 얘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을 일단 한번 떠보는 거죠. 수도 있다. 그런 저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예. 부분이라면 사실 청와대 그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예를 곳곳에서 나오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뭐 미국을 향해서 협상을 하거나 외교적으로 레버러지라고 그러죠.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집권의 2인자 아닙니까? 예. 2인자가 저렇게 불쑥 얘기했으면 또 저분이 원래 국방위원장 출신이세요. 그렇죠.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상임위 국방위원장 출신인데 저분이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치 우리 이종훈 박사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것이 혹여라도 봤을 때 이게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일종의 한번 운을 떠보는 것이 아니냐 했을 경우는 자칫 한미 간에 보면 오히려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 파열음이 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짧게 첨언하자면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 일본의 핵무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그다음에 심지어는 로켓 고체 로켓 기술로 봐서는 진짜 만난을 무릅쓰고 딱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1년 내 1,700기 이상의 핵 그것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저러한 어떤 모든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섬세하게 국제정치학적으로 네. 다루어야 될 문제지 그 집권당의 2인자분이 불쑥 핵무장하자 이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측면이 있었다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딱 드는 느낌이 이거 총선이 얼마 채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갈 거냐를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야 정치권은 가장 먼저 그 생각을 하죠. 이게 좀 총선이 뭐 얼마 남지도 않은 네. 데다가 이런 이제 대형 이제 악재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내지는 정치적으로 역풍이 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방어할까? 이제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그 핵보유 발언 같은 것도 사실은 국민의 이게 실제로 현실 가능성보다는 국민의 정서를 상당히 감안한 그런 발언이라고 이제 일단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런 식으로 말초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 접근을 하게 되면 자꾸 네.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엄중하게 대응할 거냐. 뭐 감정적으로 우리가 핵 가지는 거 뭐 가지고 싶죠. 또 우리 역량도 되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란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핵 가지면 일본 당장 핵 가지려고 그럴 것이고 이게 핵 확산으로 가는 거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북한 핵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인데 네. 그런 논의가 약간 좀 실종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 결국에는 이제 4월 총선까지 이 북핵 문제가 뭐 그렇죠. 금방 오늘 중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확성기 방송할 바로 수도 그거죠. 있고 예, 예. 사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럴 경우에 이 의원님 보실 때는
여야 유리할 것이다. 야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요, 북풍 변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좀 상당히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습니다, 선거에.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고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진상조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밝혀졌거든요. 그런 북풍을 일으키는 데는 뭔가 배후가 다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북풍을 이렇게 누가 유발하려고 해도 먹히지도 않고 그래서 여야의 어느 쪽이 꼭 유리하다라고 절대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미하게나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수 진영에 조금 결집을 그런 돕는 그런 측면은 있겠으나 그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크겠느냐. 많아봐야 2 내지 3% 지지율 기준으로 그 정도를 넘어서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풍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봐요.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풍 같은 게 예전에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었는데 그 이따금씩 보니까 좀 마지막에 97년 대선 때 같은 경우는 당시 보면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좀 북풍을 좀 유도했다. 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철퇴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도 보면 북한에 대해서 좀 비교적 덤덤한 편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좀 의연하다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 북풍도 잘못 이용하면 집권당이 아주 보수층이 아주 역풍을 맞았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이 폭침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그 당시에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 북한 나쁜 사람들 말이지 혼쭐을 내줘야 했다 그러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오이사 조치를 발동해 버려요. 오이사 조치가 몇 달 안 돼서 2달 만에 오이사 조치를 발동하니까 당시 야당에서 뭐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그랬습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순간 젊은 층들이 오이사 조치 이거 뭐 전쟁 일보 직전이야? 라고 하면서 대거 야당한테 표를 몰아줘서 당시 이제 집권당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측면인데 이번에 4차 북핵 실험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요청한 거 아니고 네. 뭐 그거는 북풍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전혀 달라요. 예. 그리고 예전에 보면 뭐 북풍이 유도했던 네, 거하고 네. 전혀 다릅니다. 네. 김정은이 이건 불장난한 거예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가장 손해 보는 건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 신당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추동력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당 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 북핵 4차 북핵 실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도 네. 예전에 1차, 2차, 3차와 달리 이번에 수소폭탄이다라고 자신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 쪽에서 조금 추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보니까 앞서 오늘 오후죠. 네. 보니까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갖다가 북핵 전문가죠. 북한 전문가 이렇게 영입을 하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 북한이 조만간 이렇게 나왔으면 조만간 또 미사일 발사 뭔가 실험을 후속 조치가 또 있을 수 미사일 있는. 발사 실험하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는 지난해 8.25 합의를 갖다가 8.25 합의에서 대원칙이 뭐냐니까 평화와 이것이 안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서로 확성기를 끄기로 한 것이지 우리가 그나마도 좀 북한을 갖다가 그래도 좀 압박할 수 있는 현재로서 유효한 수단이 확성기인데 그걸 다시 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수소폭탄까지 가졌는데 너희 쏘면 조준 타격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저는 이제는 지난 천안함 때하고 달리 아무래도 보수 중에 아까 2% 3% 조금 더 네.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 동의하는데 문제는 2, 3%가 수도권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어떤 국가 안보 위기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집권 여당 쪽에 좀 표심이 쏠리죠. 쏠리는 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직면을 해봐야 될 게 다만 그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네. 짚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김한길 의원 무소속이죠.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신당 쪽으로 합류하기로 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빨리 거취를 결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탈당 시점도 예상보다 좀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생각보다 조금 바람이 빨리 분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몸을 좀 빨리 옮기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김한길 그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지금 신당 기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데 아울러서 가는 그런데 뭔가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안철수 신당 그 합류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근데 생각보다 또 빨리 전격적으로 결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그 김한길 전 대표도 나름 전략가입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이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찌 됐건 이 신당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그 전체를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어차피 그렇다면 핵심에 들어가서 좀 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안철수 신당 합류도 좀 빨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찌감치 어차피 할 바에 일찌감치 커밍아웃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단 말씀인데. 이 박사님 말씀대로 당초 김한길 의원이 이번 주 중에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빨리 1월 3일 날 일요일 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주에 DJ 묘소 참배하고 광주에 내려가서
김한길 의원이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천정배 신당, 박주선 신당, 박준영 신당, 김민석 민주당까지 그걸 아울러서 뭔가 보면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친노만 빼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 가서 만나 보니까 첫째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구나. 첫째는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안철수 신당이 아무래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룹 중 움직임 중에서 가장 리딩 파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힘을 실어주되 저는 어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봐요. 왜냐하니까 뭔가 좀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그 4차 핵실험이 이런 한국 국내 정치의 그런 이슈들을 갖다 빨아들인 블랙홀이 될 수 있거든요. 블랙홀이 되고 자칫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신당의 추동 움직임이 추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실속하기 전에 실속이라는 표현은 뭐 비행기 타면 확 양력이 떨어지는 실속하기 전에 한번 부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떨어지기 전에 한번 더 붙이자. 그래서 오늘 긴급히 김한길 의원이 보면 들어오고 한상진 공동선대위원장 거기다 김근식 교수 등 4명의 신진 기회를 갖다가 영입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일어난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사실 김한길 의원이 탈당할 때 후속 탈당을 이끌어 먼저 선도 탈당을 해서 후속 탈당을 해서 좀 세를 결집한 뒤에 들어간다. 이런 구상이 사실은 일반적인 시나리오 관측이었는데 그런 새가 말씀하신 대로 새가 좀 실릴까요? 새가 글쎄 보니까 김한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있을 때 거의 2달 가까이를 갖다 안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탈당한다, 모레 탈당한다, 우리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면 나올 때는 혼자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아직도 보면 김한길 의원은 김한길 걔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김한길 의원하고 뜻을 같이 했던 과거에 뭐 2007년에 뭐 22분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 상당수가 최재천 의원을 빼고는 상당수가 수도권에 포진되어 있는 지역구가 있는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주판을 튕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팽팽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1월 1일 날 문재인 대표 방문했을 때는 이호 여사님이 7분 그다음에 1월 4일 날 갔을 때는 아이고 앞으로 저 정권 교체 앞장서 주세요. 25분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또 바뀌었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니까 이호 여사님의 보면 삼남인 김홍걸 박사가 직접 보면 보도 자료 내고 그 모 일보에다가 정정 보도 청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사실 보면 좀 당내에서 눈치 와서 의원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히 써야 된다. 그리고 물론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 바람이 1등인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등 내에서 그렇게 밀리지 않거든요. 그냥 많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 좀 세를 좀 가속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이제 김한길 전 대표가 좀 입당을 했다라는 분석이신데 힘이 실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힘을 실어가겠죠. 뭐 실릴지 안 실릴지는 모르겠으나 힘을 실어가는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만약에 김한길 전 대표가 지난번에 탈당할 때 본인들의 이른바 개파라고 언급이 많이 되는 그런 분들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함께 동반 탈당했으면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니 뭐 개파 청산하라 그러더니 본인들 개파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논란을 피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일을 밟아가는 이제 그런 전략을 이번에는 이제 쓰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사실은 김한길 전 대표가 원래 구상했던 것보다 안철수 신당이 빨리 떠버린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떠버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지지율을 지속시켜 나가고 또 더 상승 국면으로 끌고 나가는가 이 고민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어떤 탈당과 입당,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에 대한 합류도 조금 앞당기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김한길계의 탈당 속도도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신진 인물들은 계속 수혈하고 있는데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이른바 보면 좀 구인물이라고 할까요? 이미 알려진 인물들을 좀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속도를 좀 많이 낼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물밑에서 수면하에서 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국민들 눈에 많이 띄진 않는데
의원급은 아닌데 그 밑에 뭐 시의원급, 지방의원급이라든가 또 당협위원장급이라든가 이 정도 선에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안철신당 쪽으로 몸을 옮기는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더 표면으로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제 안철신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첫 인재 영입 대상을 어떤 사람들로 국민들 앞에 선보이느냐 이게 사실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이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쪽은 국회의원 숫자가 적고 어찌됐건 새 정치로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이건 새로운 세력 맞네라는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재 영입에도 공을 더 많이 들이는 것이고 사실은 시간을 더 가지고 좀 더 좋은 분들을 영입하는 데 시간을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인재 영입 경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오늘 김근식 저 교수 들어온 건 인재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그것도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꼭 이 사람이 뭐 출마를 하건 하지 아니하건 불구하고 인물 영입 1호라고 볼 겁니다. 그 저쪽에서는 표창원 교수가 1호라고 볼 거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이른바 대여급, 뭐 홈런급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1월 1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며칠 안 남았어요. 예. 3일 후면은 어쩌다 안철수 발기인 대회겸 뭐 창준이 한다고 발족한다고 그러는데 하니까요. 뭐 10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전식으로 하면 3000명, 10,000명 모으는 건 일도 아니에요. 문제는 스타 플레이어를 몇 명 앞장 세우느냐.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보세요. 김근식, 오늘 입당한 정의영, 김경록, 김경주 네. 다 그냥 옛날에 같이 함께했던 지금 사람들이에요. 뭐 창당 준비위원장으로는 한상진 그거 다 위원장이- 예전에 예. 보면은 늘 뭐 안철수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후원회장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갖고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가 지향하는 새 정치에 맞는 인물, 세물.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자, 우리 사회의 허리인 30대, 40대 중에서도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있지만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마치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같이 네. 이른바 흙 속의 진주 같은 사람을 발굴해내겠다. 알겠습니다. 정치는 곧 인물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1월 10일 날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야? 할 수 있다 할 수 이거죠. 있다는 말씀을 짧게 드립니다. 하나만 예스 노로 좀 듣겠습니다. 예. 정운찬 전 총리 어느 안신당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떻게 너. 보십니까? 아니다. 우리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7대3. 간다 쪽으로. 네, 간다 에이, 쪽으로. 예스 노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줄이고 다음 시간에 한번 저희가 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